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 늘 탈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탈모를 물론 많이 치료를 하지만 좀 다른 분야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나름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세계 최초로 논문을 썼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는데, 혼자 나오면 제가 좀 말빨도 딸리고 좀 뒷심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미모에 말씀 잘하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웹 쇼호스트이신 우리 손진아 씨랑 같이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별건 아니지만 웹 쪽에서 쇼호스트 활동을 했던 손진아라고 하고요. 검색해 보시면 안 나올 거고요. 네, 원장님과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도 질문자가 돼서 한번 질문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군집성 흑자증 혹은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밑에 영어로도 제가 조금 써놨는데, 사실 뭐 이게 워낙에 우리말로 없던 용어를 영어를 그냥 억지로 우리말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이런 뭐 부분 편측성 흑자증 이렇게 어색한 말이 좀 나왔어요. 물론 저 흑자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반점같이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뭔가 검버섯이 이렇게 막 있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죠? 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꺼뭇꺼뭇. 네네네, 그렇죠. 그런 그런 흑자들이 여러 개가 어떤 특정 부위에 막 모여있다 해서 흑자증. 그러니까 뭐 흑자가 많이 생기는 어떤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흑자증.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게 특이하게도 어떤 특정 부위에 모여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한쪽에서만 쏠려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군집성 흑자증, 부분 편측성 흑자증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저기서 네. 지금 비너스 S 분께서 흑자증이 뭐예요? 점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점 같은 게 맞는 거? 아니요. 점하고는 좀 틀려요. 또 달라요? 이게 조직학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복잡해지는데, 네. 점은 피부 안쪽에 점 세포가 따로 있어요. 점을 만드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냥 이게 피부에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네. 점 덩어리 세포가 따로 있어요. 아예 다른 세포들이. 근데 흑자증은 그런 점 덩어리 세포하고 좀 다르게, 네. 어떤 정상적인 피부 안에 이렇게 멜라닌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금 특이한 그런 구조예요. 뭐 이렇게 세포의 어떤 표피층이 막 길어지고 약간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점세포처럼 다른 세포들이 막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흑자라는 게 섞여 있는 조금조금한 흑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다 해서 군집성 흑자증, 부분 편측성 흑자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시가 궁금하네요. 예, 뒤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 그림들은 지금까지 논문에 나왔던 흑자증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부분적으로 신체의 어떤 한쪽에, 자, 보면은 가운데 정중선이라고 그러죠. 몸의 가운데를 딱 나눴을 때 반쪽에 한쪽에만 있어요.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만 있고, 그게 부분적으로 있으면서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작은 점 같은 도트인데, 그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여 있죠. 분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군집성 흑자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부분적으로 한쪽에 몸에 한쪽에만 몰려 있다 해서 부분 편측성 흑자증. 예, 이렇게도 부르죠. 자, 보면 이렇게 몸통에도 생기기도 하고, 목에도 보면은 자세히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보면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죠. 작은 점처럼, 이렇게 점하고는 다릅니다. 점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흑자증은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작은 점 같은 어떤 반점 같은 것들이 한쪽에, 마치 이렇게 무슨 우리 동물의 왕국 레오파드, 개미들이 이렇게 레오파드 무늬처럼 그렇죠. 한쪽에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반대쪽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네. 반대쪽 목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대개는 뭐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넓게 퍼지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쪽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나온 사진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얼굴의 한쪽에 눈 주변에 있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눈동자에까지 이게 흑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눈동자에도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거예요? 흔하진 않지만 얼굴에 생기는 흑자증이 있는 경우에 눈동자에도 이 흑자가 좀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상크민님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셨네요. 흑자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한 곳에 몰려서 나타나는 게 흑자증이라고 한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저기 위에 말씀해주신 홍희진 님과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좀 기미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미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기미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나타나는 원인도 다르고 나타나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기미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20대 이후에 여성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하고 나서는 더 잘생기고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 흐려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근데 이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연령이 훨씬 어려요. 한 대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세에서 15세 정도에서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더 어린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 5에서 15세 정도. 그리고 이게 생긴 게 되게 기미는 자외선 노출 부위 얼굴의 광대 쪽에 따라서 눈 주변이나 이런 데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미는 또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병변을 보면은 하나하나 분리가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붓으로 회색을 그려놓은 것처럼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죠, 기미는. 그리고 기미는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악화가 되지만 흑자증은 물론 흑자증도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조금 진해져요. 근데 기미처럼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확 진해졌다가 자외선이 없으면 확 약해졌다가 이런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임신 출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관계가 없고. 지금 또이또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미랑은 또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미와 흑자 없애는 레이저가 다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미를 치료할 때 우리가 쓰는 레이저가 있고 흑자를 치료할 때 쓰는 레이저가 있고 뭐 물론 이거는 그 어떤 기미의 치료라든가 흑자의 치료라든가 이게 아주 표준화된 한 가지 치료법이 아니에요.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기미를 할 때도 흑자를 없앨 때 쓰는 레이저를 좀 쓰기도 하고요. 흑자 치료할 때도 기미 치료할 때 쓰는 레이저를 좀 쓰기도 하고 혹은 서로 다 다른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이거는 치료하시는 의사들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그 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레이저가 같다 다르다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 치료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치료 경험이 없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흑자를 아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변에서 흑자가 있는 분들을 흑자증이 있는 분들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흑자증 있는 분들 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얼굴에 흑자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미용적으로 조금 약간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흑자증이 얼굴이 아니라 몸에 생기는 경우에는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흑자증의 또 발병 빈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 흑자증 있는 분들을 보신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이 치료를 많이 예전부터 거의 저는 이 치료를 한 10년쯤 전부터 치료를 해왔거든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제가 봤던 분 중에 제일 심한 분은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모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신데 이름은 말하면 안 되죠. 지켜주도록 합시다. 굉장히 유명한 아주 미모의 모델이신데 거의 몸에 반이 흑자증이 있었어요. 아, 모델분이신데? 네네. 어깨에서부터 다리 정도까지 몸에 반 정도가 흑자증이 있었고 이 흑자증이 있는데도 활동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뽀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심지어는 비키니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뽀샵으로 이런 게 가려지니까. 왜냐면 이 흑자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이 흑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아, 건강에는 또 문제가 없나요? 네. 아, 물론 이게 모든 흑자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흑자증이. 아, 대부분의 흑자증이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아주 일부에는 건강과 좀 연관된 문제가 있어요. 이 흑자증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분리된 단지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질환의 흑자증도 있지만 가끔은 피부 섬유종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일종의 유전병이거든요. 지금 저기 주연님 질문하셨죠. 흑자도 유전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흑자증이 일반적인 그냥 피부에만 나타나는 흑자증은 유전 성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린 신경섬유종증의 한 증상으로 흑자증이 나타날 때는 그건 유전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를 유전 줄 수 질환이에요. 있는 거는 신경섬유종증과 연관된 흑자증. 그러니까 신경섬유종증이라는 거는 일전에 어떤 유전적인 질환의 하나인데 몸에 혹 같은 조그만 양성 종양이 여러 개가 나요. 주렁주렁 혹이 달릴 수 있고 그분들은 이제 눈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한 증상으로 흑자증이 나타나고 뭐 밀크커피 반점이라고 하는 몸의 반점 같은 게 나타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고 그런 네. 경우는 드물고 네네. 일반적인 흑자증에서 나타나는 거는 네, 건강에 건강과 문제가 크게 없고. 관계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네. 치료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는데 네네. 하나로 결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는 네네. 치료가 이게 완치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거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정확합니다.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맞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가가 특효라는 게 궁금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아, 사실은 특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증의 치료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한 10년쯤 전에 제가 논문 쓰고 하기 그 전에 더 옛날에는 아마 이런 흑자증이 가신 분들이 병원에 갔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한 가지는,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할게요. 네. 한 가지는 진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어떤 건지. 왜냐하면 모르겠다? 피부과 의사들도 이 흑자증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나 얼굴에 이 흑자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오타 반점이라는 얘기를 오. 아마 진단을 받으신 분이 옛날엔 있었을 거예요. 오타 반점이라고 해서 오타 반점을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오타 반점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거고 치료 방법도 완전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포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흑자증이 이러저런 방법으로를 시도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라.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그렇죠. 아. 또 세 번째는 오타 반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흑자증이라는 걸 정확히 진단하시지만 네. 이제 이 흑자증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강한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왜 강한 레이저를 쓰냐면 이 흑자증에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색깔을 보면은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이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어떤 레이저를 써야겠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 병변의 모양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네. 마치 IP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딱지를 안 치는 그런 강한 레이저를 썼을 때 이게 잘 레이저에 반응하고 딱지가 아니면 잘 떨어지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병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레이저를 분명히 썼을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주근깨 할 때. 그렇죠, 그런 레이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레이저를 썼을 텐데 결과는 더 악화되죠, 이후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반응. 아예 진단을 오타 반점이나 이렇게 다른 걸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강한 레이저 치료, 막 딱지가 않고 조금 피가 터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레이저 치료를 받고 오히려 악화되셨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에 세 부류였을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 진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병이다. 그렇죠, 치료하기 예전에는. 어렵다. 예전에는. 기미도 아니고 주근깨도 아니고 네네네. 너무 세게 치료를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 치료의 어떤 의사의 치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병변인데 제가 뭐 조금 제 자랑을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더마톨로직 서저리라고 하는 우리 피부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술 저널인 논문인데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졌는데 2012년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세원. 네네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논문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이 논문의 저자가 뭐 일저자네 아니네 뭐 온전국이 시끄럽죠. 그래서 논문에 이게 이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력자 같은 분들이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분이랑 제일 나중이 누구냐가 논문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나중에 계신 네네. 맨 뒤에 있는 예, 맨 뒤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책임저자 내지는 교신저자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논문의 어떤 그 전반적인 디자인을 하고 논문을 책임지는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떤 논문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독하고 하는 게 이제 책임저자, 교신저자라고 하는 저자고 처음 부분에 있는 일저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액팅을 하는 거죠. 실제 논문도 작성을 하고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저자하고 얘기를 상의를 하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가지고 액팅을 하는 게 제1저자. 어떻게 보면 제1저자가 일을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알아야지 또 이렇게 그렇죠. 네네.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임저자로 논문을 썼던 그 더마톨로지 서저리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래요. 아마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Low Fluence Q Switched 1064 나노미터 네오다이몬드 덥디트리움 알루미늄 가드 레이저 for the treatment of facial partial unilateral retinosis in Koreans. 무슨 얘기냐면 네.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 편측성 흑자증을 요즘 매일 듣는 말입니다. 예, 그 저자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인에서 얼굴에 나타나는 부분 편측성 흑자증, 즉 군집성 흑자증을 저강도, 로우 플러스 저강도의 Q 스위치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했던 얘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고 치료에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저강도의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논문이 그냥 뭐 써서 실어주세요 하면 실는 게 아니고 그쵸. 이 더마톨로지 서저리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어서 이제 보내면 나름 이제 이 더마톨로지 서저리 안에도 이제 이거를 편집하는 편집진들이 네. 이 논문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논문인지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이 논문이 뭐 허위 사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나름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제대로 네네 이런 실험을 했는지. 이거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뭐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을 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증을 거쳐야 이게 실어지는 논문이고요. 이게 이게 SCI 뭐 요즘에 또 그 논문 전국적으로 논문 얘기 나오면서 SCI 뭐 팩터가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학술지 논문의 어떤 논문 점수, 인용 점수 같은 건데 SCI가 굉장히 높은 논문입니다. 더마톨로지 서저리가 저희 피부과 분야에서는. 그래서 좋은 논문에 제가 이 치료에 대해서 네. 논문을 그때 2012년에 어쨌든 이 저강도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이 논문으로서는 세계 최초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치료에 관해서 네. 한번 실험을 해보신 거네요. 실험 또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죠? 도전을 해보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네. 또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감사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이분들한테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방법으로 네. 치료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거죠. 왜 이런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료를 하러 갔지만 포기해야 하라는 말을 듣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잘못된 치료로 더 악화가 되거나 네. 아니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했던 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네.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이 치료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네. 뭐, 다른 선생님들도 나름 또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저보다 더 치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논문에 썼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시고, 혹은 더 응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때 썼을 때만 해도 Q 스위치 레이저라는 이제 레이저를 썼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최근에 피코 레이저라는 게 있어서, 피코 레이저라고 또 더 최신형 레이저를 가지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피코 레이저, Q 스위치 레이저 다 써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도 다양하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이 혹시 그 레이저 파장의 길이가 좀 다른데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색소세포를 좀 파괴한달까요? 깨트리는 뭔가를 깨트리는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Q스위치 레이저라는 거는 네. 색깔을 부드럽게 지워주는 기능이 좀 더 강하다고 할까요? 풀어주고 네네네. 아니면 깨트려주고 네네. 뭔가 약간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이게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레이저 파장의 길이 같은 걸 얘기하자면 그건 또 너무 어려운 너무 얘기고. 어려워지니까. 네. 그러면은 그 색소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네,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게 간혹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군집성 흑자증이나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 점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로 그 점들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마치 하나의 큰 반점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부위에 그게 흑자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뭐 그 흑자증이
갖고 있는 분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흑자증 주변에 기미 같은 다른 병변이 또 같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어떤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접근할지, 레이저 치료의 파워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혹은 어떤 레이저를 선택할지, 치료 간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럼 정말 이제 잘 볼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네, 걸로 그러니까 뭐 정해야겠네요. 제자랑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어쨌든 치료 경험이 좀 필요한 치료예요. 이게 치료 경험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좋은 얘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 뒤에 임상 사진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목 쪽에 흑자증이 아주 진하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아직은 치료 과정 중에 계신 분이세요. 흑자증이 진하게 있는데 치료를 하고 흑자증이 많이 옅어졌어요. 이런 턱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옅어졌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100% 없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은 남아있긴 남아있죠. 근데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진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지셨죠. 그렇죠. 그죠? 여기는 만약에 색소가 진하게 보여서 메이크업으로 네네. 안 된다면 네. 이쪽은 메이크업을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지워질 맞습니다. 정도의 맞습니다. 네. 실제 이분도 저한테 예전에는 이게 너무 진해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메이크업으로 비비크림 정도를 바르고 충분히 다닐 만한 정도에서 굉장히 해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근데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흑자증이라는 게 완치가 안 돼요. 아, 원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료를 굉장히 럭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맨눈으로 봤을 때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도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분들보다는 많이 흐려지긴 하지만 보면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얼굴 쪽보다 몸통을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적어요. 얼굴 쪽이 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흑자증은. 또 그런 네. 온몸의 흑자증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 생길 수가 있죠. 어디든 생길 수가 있죠. 그럼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거는 얼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일 어려운 부위가 혹시 어딜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위가 네. 저는 약간 팔다리 쪽인 것 같아요. 아, 팔다리 쪽이? 네네. 팔다리 쪽이 근데 이게 참 이제 저는 물론 흑자증이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가지고 저의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학의 이런 그쵸. 어디가 어렵다 하려면 이런 사실 통계를 다 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분들을 다 통계를 해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네, 임상 해봤을 경험에 때? 의하면 저는 얼굴 쪽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고요. 몸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 질문하신 분 중에 소연박님이 네. 기미인 줄 알았는데 흑자증이었네요. 그리고 토닝 세게 해서 백반증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반증은 아니고 하얀 반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자증을 치료하면은 흑자증을 치료할 때 혹은 기미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Q-스위치 레이저라든가 피코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색소 병변을 치료할 때는 이게 치료 횟수가 많아지고 길어지다 보면 조금씩 하얀 반점이 좀 생기게 돼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간혹은 너무 흐릿한 기미를 치료하다가 오히려 흰 반점이 생기는 게 더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뭇거뭇한 게 네네네네. 싫어서 하얗게 돼버리면 네네. 그것도 스트레스. 근데 이제 이런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흑자증이 조금 진하게 눈에 띄게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 흰 반점이 조금 보이더라도 흑자증이 사라지는 게 더 훨씬 미용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리스크 베네핏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이 치료를 했을 때 안 좋은 게 더 많은 건지 좋은 게 더 많은 건지 그거를 보고 좋은 게 더 많으면 이제 그 치료를 선택을 하는 건데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런 물론 흰 반점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 흑자증이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미용적인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치료를 권하고 또 이게 치료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기는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다 틀려요. 어떤 선생님들은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을 레이저 치료를 시작할 때는 이게 한두 번 치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는 치료인데 처음 시작할 땐 저도 대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연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흰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흑자증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간격을 좀 벌려나가요. 뭐 2주, 3주 이렇게. 네네. 그렇게 조금 벌려나가서 치료를 하는데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벌릴 경우에 치료 효과가 적어진다 할 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심지어는 일주일 간격으로 막 5, 60회, 6, 70회 이상을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좀 다르고 또 임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간격으로 치료하는 게 정답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김또치님 멜라논 크림 좋아진다는데 흑자증이 좋아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멜라논 크림은 흑자증을 좋아지게 하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흑자증하고는 이 군집성 흑자증이나 이쪽하고는 멜라논 크림하고는 물론 멜라논 크림이 치료의 어떤 효과를 조금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흑자증을 이 크림만 가지고 흑자증이 좋아지고 이런 심한 흑자증이 사라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네네, 약간의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기미 치료를 받다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점점 기미가 다시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다가 이 기간을 넓혔을 때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다시 흑자증이 진해질 네. 확률이 또 있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진해져요? 네, 흑자증은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흑자증은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흑자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개선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평생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을 치료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많이 좋아진 후에는 치료 간격을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좀 벌려나갑니다. 근데 완전히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치료한 분들 중에도 정말 완치에 가깝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한 1, 2년 동안을 봤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치료를 하다가 안 하고 놔두면 다시 색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처음과 동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본인 흑자증이 있으시고 흑자증에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많이 흐려질 때까지는 꾸준히 좀 따라오셔야 돼요, 치료를.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흐려진 다음에는, 많이 좋아진 후에는 한동안 치료를 좀 쉰다 하시더라도 약간 진해지긴 하지만 처음처럼은 안 돼요. 근데 어설피 치료를 하다 중단하면 다시 처음처럼 됩니다. 처음처럼 돌아가고. 네네. 슬프네요. 계속 치료를 그리고 해야 네, 되는. 그 이후에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기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서 햇빛을 많이 보면 막 더 진해지기도 하잖아요. 처음보다 더 시커매지기도 네. 하고. 흑자증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확 좋아진 다음에 치료를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리면 조금 또 색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많이 진하죠. 네, 이분은 예. 정말 기미같이 올라오는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미는 되게 이제 양쪽으로 생기는데 얼굴에 한쪽에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분인데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지금 주연님께서 왜 생기는지 알 수 있나요? 주연님,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발생 과정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발생 과정 중에 멜라닌 세포가 생기는 그 과정이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부분적인 유전자의 모자이시즘이 생기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한 곳에 뭔가. 네, 하여튼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색소세포가 어떤 국한돼서 한 세그멘트의 색소세포의 부분적인 유전자 이상이 조금 생긴 거예요. 색소세포에만. 그쪽에만 또 과하게. 네네네네. 그게 이제 발생 과정 중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곳에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치료를 통해서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다시 또 재발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부분적인 유전자에 약간의 이상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물론 나중에 의학이 더 발전해서 유전자 치료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완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는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네. 이게 생기는 시기는 어렸을 때 보통 다 생기나요? 그렇죠. 대개는 한 5에서 15세 사이가 처음 나타나는 연령이 되고 5에서 15세에 나타나가지고 한 20대 정도까지는 그래서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거나 네. 조금 진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20대 정도 이후가 되면 그 다음에 범위가 더 확 넓어진다거나 확 진해진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고정이죠.
성장 속도처럼 이렇게 확 늘어났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나요? 처음에 어렸을 땐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럼 20대 이후에 생기기도 하나요? 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경우도 뭐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간혹. 있습니다. 아, 네네. 대부분 한 5에서 15세 정도 사이에서 생기는 게 제일 많고요. 면역 제제 때문에 흑자증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면역 억제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에 의해서 그 색소 침착 같이 피부가 까매지는 게 있는데 그거랑 흑자증은 좀 다른 겁니다. 아, 또 다른 느낌? 네네네. 좀 저도 다른 게 있었던 검색을 것 많이 같아요. 해봤는데 네. 굉장히 색소 질환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나 군집성 흑자증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피부과 의사들도 잘 진단을 못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이 치료에 대해서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피부과 의사들도 눈이 뜨인 거죠, 이 병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 피부과 의사들도 사실 잘 몰랐던 거기 때문에 이런 흑자증이라든가 다른 색소 질환을 일반인들이 좀 구별을 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호호님이 저는 손등에 흑자증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로 좋아졌어요 하셨는데, 흑자증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에는 뭐 밀크커피 반점이라든가,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형태가 네, 아니면 흑자증이 아니라 그냥 흑자가 드문드문, 그러니까 흑자증과 그냥 흑자가 드문드문 있는 거 조금 다르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네. 그런 다른 변형이 있군요. 토닝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계속 네. 말씀해 주신 게 토닝 치료를 토닝과 유사한 방식의 치료인데 일반적인 기미를 치료하거나 하는 토닝하고는 레이저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아, 또 다른 네, 그래서 부분이라고요? 같은 이렇게 약한 강도의 치료긴 하지만 일반적인 토닝의 강도는 아니고요. 네. 다른 강도로 하는데 그 치료의 어떤 강도라든가 파워 혹은 뭐 치료의 기간이라든가 치료의 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의사들마다 다 임상 경험이 달라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들마다 다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진짜 어떤 선생님이 더 치료를 잘하고 어떤 선생님은 좀 치료가 덜 되고 그럴 수 있는 치료예요, 이거는. 완치 가능한가요? 해주셨는데 완치가 안 된대요. 네. 너무 슬프게 안 된대요. 네, 아직까지는 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너무 슬프네요. 정말 네. 관리가 답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꾸준한 관리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게 이 화면상으로는 빛 때문에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연하게 또 눈에 띄네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데 보시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흑자증이 있고 뭐 치료해서 많이 좋아지셨죠. 이거는 꼭 모낭염 같습니다. 겨드랑이. 모낭염 같습니다. 근데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뭐 그 피부 섬유종증이라는 거를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네. 피부 섬유종증의 한 증상이 겨드랑이에 이런 흑자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반점이 겨드랑이에 생기는 게 피부 섬유종증의 한 증상인데 근데 또 이런 거는 건강상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연관이 있죠. 있다고 네네. 말씀을 건강하고 해주셨-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피부 섬유종증이 겨드랑이에 생기긴 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한쪽에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은. 네. 근데 진짜 피부 섬유종증이 있는 사람들은 양쪽에 다 생겨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 섬유종증과 관계없는 그냥 흑자증만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피부 섬유종증이 있으면서 흑자증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섬유종증이라는 어떤 유전적인 그 변형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재발도 조금 더 잘하고요.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더디게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섬유종증의 어떤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먹는 약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많이 처방을 해서 멜라닌 색소 활성도를 좀 억제하는 약도 있고요. 비만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비만 세포라는 네. 것들이 우리 세포 중에 비만 세포가 이런 신경 섬유종증을 좀 더 악화시키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비만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신경 섬유종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같이 갖고 있는 네네. 분들의 경우에 밀크커피 반점이 손등에 있어요. 한 번 레이저 했는데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어떤 레이저를 네.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러니까 질문이 네네. 있습니다. 이 밀크커피 반점도 이 흑자증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르지만 비슷해요. 밀크커피 반점도. 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흑자증과 밀크커피 반점의 조직 소견은 약간 유사한 게 많이 있고요. 밀크커피 반점과 흑자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네,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비슷한 부위에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흑자증 치료 제일 어려운 부위 우리 손진아 씨가 질문하셨을 때 네. 팔다리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했잖아요. 팔다리보다 더 어려운 게 손이에요. 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치료해보면 얇으면 얇을수록 더 어렵게 온 건가요? 글쎄요, 그거를 저도 왜 그런지 사실 뭐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손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얼굴이나 이런 데가 잡티 치료는 제일 쉽거든요. 치료를 해보면. 근데 손등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레이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살아나 한 번 레이저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해요. 밀크커피 반점. 그러니까 여러 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료하는데 이것도 역시 의사들마다 치료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강한 레이저를 써가지고 밀크커피 반점에 어떤 세포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소개했듯이 약간 저강도 레이저를 가지고 네. 조금 치료 기간을 길게 가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뭘 하든 간에 손등은 조금 치료가 어려워요. 더 어렵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밀크커피 반점 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생긴 네네 어렸을 때 많이 생깁니다. 아, 밀크커피 그러면 반점도. 네. 저런 색소 질환이 생겼을 때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게 치료 효과가 더 높나요? 네. 모든 색소 질환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겼을 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치료하는 게 치료 효과는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치료 기간이 길고 특히 밀크커피 반점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 때 뭐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레이저가 좀 통증도 있고 좀 번쩍번쩍하는 레이저들도 있기도 하고 좀 소리도 요란하고 좀 겁나니까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이걸 참을 수 있는 그 연령대가 그렇죠. 됐을 그거 때. 참을 수 있고 또 아이하고 대화가 돼야겠죠. 그렇죠. 아, 이게 너 이뻐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파도 좀 참을 수 있겠니? 그리고 본인도 저 참을게요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엄마 아빠가 치료하겠다고 애 싫다는데 손 끌고 오면은 치료 못 합니다. 아이가 그럴 수 있겠네요. 가만히 안 있죠. 발버둥 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사진처럼 나아지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게 사람마다 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네네. 분들은 혹시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이 된 건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분들도 다 다른데요. 네네. 어느 정도 좋아지려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일주일 내지 2주에 한 번씩 치료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더 짧게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치료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님 사진이 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성별에 따라도 연관이 있나요? 하셨는데 다 여자분 아니고 남자분도 있었어요 사진에. 근데 아까 얼굴 사진은 네네네. 근데 제가 치료를 해보면 환자들을 저한테 치료를 받는 분들의 한 7~80%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생긴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통계적인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미용적으로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오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방금 그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치료받는 분들 중에 한 7~80%는 여성이십니다. 네. 전 젖은꽃처럼 있었는데 피부과 가니 흑자증 이래서 레이저 2번 하고 나서 많이 네네.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네. 밀크 반점 안에 흑자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였는데 4개로 늘어났대요. 레이저 후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나요? 밀크 반점 안에 흑자증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흑자증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떤 밀크 커피 반점 안에 작은 점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수한 좀 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였는데 4개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레이저 하면서 약간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까지 좀 진해진 부위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조금 강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딱지가 심하게 앉거나 하는 레이저를 치료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레이저 치료 후에 진해진 색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밀크 커피 반점이나 흑자증이 한번 진해지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좀 받으신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그 전에 뭐 다른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잘 받고 많이 좀 좋아지신 상태에서 오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뭐 같이 치료하면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치료를 하고 더 시커매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악화가 돼서. 근데 그런 경우에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하고 이제 색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좋아지긴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죠.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네. 흑자증은 젊은 사람한테 많대요. 피부과에서라고 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레이저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였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그 밀크커피 반점 말씀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위쪽에 가로 1cm, 세로 1.5cm. 근데 가로 1cm, 세로 1.5cm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게 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커 보이셨나? 아까 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손등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치료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또 손이고 그러면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손에 1cm, 1.5cm라고 하면은 조금 눈에 보이긴 하겠네요. 눈에 보여서 신경 네네.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네네. 해요. 네. 그래도 뭐 여러 번 치료해 준다고 했을 때는 희망적이라고 하니까 네네. 꾸준한 치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네, 치료가 뭐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많이 좋아져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는데 다만 이게 몇 번 치료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치료하면 완치, 이제 이것과는 완전 이별 이렇게는 안 되고 많이 좋아진 후에도 간혹 한 번씩은 너무 조금 색이 올라온다 싶으면 한 번씩은 유지 치료가 필요한데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거의 지금 10년째 치료하시는 분도 계세요. 10년째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서너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유지 치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이게 워낙 색깔이 진해지면 조금 눈에 많이 띄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치료하는 게 그렇게 크게 뭐 이 좋아지는 어떤 효과를 유지하는 거에 비해서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한 번 오시는 거는. 그렇다면 그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 집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기미에 비해서는 자외선의 영향이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시는 거, 자외선 노출을 좀 피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는 어떤 이거를 뭐 올라오지 않게 특별히 관리할 만한 방법은 딱히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바르는 약이 있거나 한 것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온 멜라논 크림 같은 네.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 도움을 미백제를 줄수 조금 있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멜라논 크림이 흑자증을 얼마나 좋아지게 그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거 사실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네, 정확하게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가 조금 환자분들한테 지내실 때 좀 주의하실 거는 자외선 노출을 좀 피하시라 그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밀크커피 반점은 어떤 레이저가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레이저가 좋을까요? 밀크커피 반점의 치료도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강하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네. 약한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번 더 자주 치료하면서 길게 가는 선생님들이 계시건데 이건 의사들마다 임상 경험의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레이저가 좋나 보다 누가 치료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레이저도 의사들마다 그 파라미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IPL 하면은 뭐 잡티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IPL을 조금 그냥 기본적인 레이저,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그 고수이신 제가 아는 선생님 네. 중에 이 레이저 잡티 치료의 고수이신 선생님은 IPL 하나 가지고 모든 잡티를 다 치료하시는 분도 있어요. 밀크커피 반점도 IPL로 다 치료하시고.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IPL 가지고 뭐 그런 거 절대 치료 못하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고 뭐 혹은 이제 Q-스위치 레이저라든가 피코 레이저를 가지고 뭐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레이저가 좋다 안 좋다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그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원장님 방식은요? 제 라는 질문 방식이요? 주셨어요. 네. 저는 Q-스위치 레이저랑 피코 레이저를 써서 치료하는 경우가 제일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밀크커피 반점 안에 작은 좀 진한 반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뭐 CO2 레이저라든가 IPL 같은 거를 좀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어떤 병변의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갑니다. 저도. 그때그때 다르게 네네.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다르게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주로는 근데 Q-스위치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피코 레이저를 피코 쓰는 레이저. 게 주로 메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L도 나왔고 피코 레이저, 뭐 Q-스위치 레이저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런 레이저들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토닝이랑 저는 IPL 이렇게 그냥 일반 환자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네. 앓고 네네.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그래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IPL은 엄밀히 얘기해서 IPL은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건 빛이에요, 그냥. 빛과 레이저가 레이저는 좀 다르거든요. 네. 레이저는 어떤 이렇게 직진성, 목표를 가진 직진성이 있고 빛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레이저 조금 다른데 Q-스위치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예요. IPL은 빛이에요. 근데 빛 중에서 그 플래시 램프라는 걸 해서 빛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펑 터트리면서 우리가 태우나요? 잡티를 그렇죠. 약간의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IPL을 가지고. 그래서 IPL 후에는 딱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진한 잡티들, 죽은 깨라든가 이렇게 진하게 그런 어떤 빛의 에너지를 잘 빨아들이는 잡티들은 IPL 효과가 아주 좋아요. 한 번만 치료해도 죽은 깨 같은 게 정말 확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IPL 같은 거를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잡티가 떨어지고 나면 진한 부분은 많이 떨어졌는데 밑에 흐리멍덩하게 색이 조금 남아요. 네. 그때는 IPL을 100번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그 레이저 토닝이나 그런 것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아까 말했던 그 지우개를 지우는 그렇죠. 살살살살 색깔을 문제. 근데 되게 끊어주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진한 잡티들, 주근깨 같은 새까만 잡티가 있는데 처음부터 토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치료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지우는데 오래 걸리는. 네네. 치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진한 잡티가 많은 분들은 IPL 계통의 어떤 빛을 이용한 레이저, 그게 이제 IPL 레이저도 있고. 네. 요즘에는 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레이저도 있고요. 네. 뭐 루비 레이저, 혹은 Q스위치 레이저도 530나노미터라는 레이저, 뭐 옐로우 레이저,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딱지를 앉혀가지고 한번 진한 거를 확 정리해주는 레이저들이 있고, 남아있는 흐리멍덩한 부분, 혹은 기미, 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흑자증, 이런 경우에는 뭐 레이저 토닝과 유사한 그런 방식의 레이저들, Q스위치 레이저라든가 피코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또 이 상태에 따라서 확실하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가 뭐가 좋은지보다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정도 파워를 할지 이게 그 장비를 누가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네요. 지금 질문 주신 게 혈관이 늘어져 생긴 손등의 빨간 점은 어떻게 없애야? 오히려 이 혈관점은요. 혈관점은 이런 흑자증이나 밀크커피 반점보다 조금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손등에 빨간 점, 조그만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CO2 레이저 같은 걸로 그냥 태워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뭐 V빔이라든가 뭐 KTP 레이저 이런 식의 그냥 그 혈관을 치료하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 한두 번으로도 그냥 잘 없어지는 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점이 많이 커가지고 네. 손등을 덮을 정도로 이런 화염상 모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번 치료로 되질 않고 조금 여러 번 치료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밀크커피 반점 같은 거보다는 조금 혈관점의 치료가 그래도 약간은 더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기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네네. 빨리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니님께서 의사가 중요하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의사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치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느 분야든지 뭐 똑같은 법이 있지만 어느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달라지듯이 그쵸. 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일이님께서 밀크커피 반점은 치료가 많이 힘드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인 점하고 밀크커피 반점 완전 다른 거고요. 뭐 기관이나 이런 거는 어느 부위에 있는지,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치료를 해야 되는 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치료로 많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을 계속 치료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치료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간은 네. 어느 정도다라고 딱 확정하고 그렇죠. 말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거 해봐야 합니다. 정말. 정말 네. 밀크커피 반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손등이 심했어요. 피부과 가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양한 색소 질환들을 찾아보니까 네.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환들을 치료하는 레이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레이저들로 치료하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네. 대처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건 또 뭐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만을 생각해서 달려들면 조금 그런 부작용을 만들 수 있거든요.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어떤 피부에 손상을 조금 너무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횟수가 좀 많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료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치료 후에 바로 너무 자외선에 많이 노출을 했다든가 혹은 지금 바로 자외선에 노출해서 굉장히 태닝이 많이 된 상태로 병원에 가가지고 잡티 치료를 바로 해달라거나 그러면은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고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레이저 치료는 피하는 게 네네, 좋나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 레이저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색소를 치료하는 레이저는 검은 색소를 찾아가서 검은 색소를 좀 줄이는 레이저인데 제일 좋은 거는 하얀 피부에 진한 잡티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얀 피부에 진한 치료하기는 적질일수록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상 피부 손상을 줄이면서 병변만 치료가 잘 되죠. 까만 피부에 피부랑 비슷한 그 색의 갈색 반점이 있는 경우가 치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잡티나 점을 치료하면서 정상 피부도 같이 타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그 네. 이게 백반증이라고 했나요? 네네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게 보통 까만 피부에 색소 질환을 치료할 때 좀 많이 나타나.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그것도 같아요. 또 사람마다 네네, 다른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0대 후반에 목의 좌측 부분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30대 중반부터 겨드랑이, 팔 쪽으로 확장되고 있대요. 병원에 네네.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10대 후반에 아마도 편측성 흑자증 가능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이게 면역력이나 그런 거랑 큰 관련이 없고요. 하지만 혹은 신경섬유종증하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는지 그런 건 한번 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병변의 양상이나 그런 거 흑자증.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무한정 확장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30대 중반이시면 더 이상 크게 확장은 잘 안 될 거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0200 미니님이 저기 10,000원 이게 써있는 게 약간 별풍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쁘네요. 저런 게 있군요. 제가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네요.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는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네, 그냥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래 또 바닥에 앉아있을 때 닿는 엉덩이 양옆 부분에 피부 색소 침착이 심해요.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어요. 네네. 살이 조금 많이 안 찌시고 마른 분들이 뼈가 닿아서 닿으니까 바닥에 마찰이 많고 그런 분들이 엉덩이 쪽에 약간 검게 색소 침착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색소라기보다 각질이 쌓인 거예요. 각질이. 네, 우리가 어떤 피부의 특정 부위를 자꾸 만지면은 그 부분의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약간 검게 되거든요. 검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것은 때라는 말씀이신가요? 때하고 조금 달라요. 때하고 좀 다릅니다. 정나나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엉덩이 쪽에 너무 딱딱한 바닥에 앉고 많이 문지르고 하면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방석 같은 거 항상 깔고 앉고 그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위에 보습제 열심히 바르세요. 보습제를 잘 바르시면은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각질의 턴오버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습제 잘 바르시고 그러면서 각질이 좀 얇아졌는데도 색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 그때는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레이저를 해가지고 이건 효과가 없고 자극을 줄이고 보습제 바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나나님은. 보습제를 먼저 발라보시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보습제 열심히 바르시면 좋아집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지금 와드님께서 점이 있는데 색깔이 좀 섞여 있대요. 커지지만 않다면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색깔이 섞여 있을 수 있나요? 네. 그게 점 중에 아마 이거는 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흑색종이나 그런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흑자증하고 조금 별개 얘기인데 흑색종이나 이런 점 중에서 악성 종양이 나타나는 점들은 색이 균일하지 않고 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와드님 이건 제가 직접 와드님 병변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갖고 계신 점에 그런 표면이 많이 울퉁불퉁하고 혹은 주변에서 좀 피가 난다거나 뭔가 좀 이상 반응이 있고 점이 굉장히 불균이라 색깔의 불균일도가 좀 심하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조직 검사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병원에 가야 될까요? 한번 들려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색소 질환도 발견됐을 때 처음에 가면 치료가 조금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모든 병은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대 목 뒤에 생겨가지고 점점 30대 중반에 퍼졌다고 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피부과에서 편집성 흑자증이 아니라 이제 군집성 흑자증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 이제 더 맞는 말,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병원, 만약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신경섬유종증 같은 게 있는지는 한번 대학병원 조직검사라든가 검사 한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서 특별히 신경섬유종증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그냥 단순히 색소 질환이다라고 하시면, 대학병원 선생님들보다는 사실은
저 같은 이렇게 레이저 치료 많이 하는 의사들이 훨씬 더 치료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제 신경소매종증 아니라고 그러면 힘들게 대학병원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색소질환을 다루면서 저희가 질문이 많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네요. 관심이 많으셨네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코코넛 오일이 유행했다고 한 가지 말이 있었네요. 근데 네. 코코넛 오일이 보습에 좋기는 한가요? 네, 좋죠. 그러면 오일인데, 네. 아까 보습제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발라주거나 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오일 끈적거리고 별로 그런 느낌 안 느낌에서 좋잖아요. 싫지 그러니까 그냥 싫다면? 보습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들 요즘 워낙 좋으니까요. 그냥 보습제 잘 바르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편의성도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인사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드린 부분편층 흑자증, 근집성 흑자증 흔하진 않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미용적으로 조금 컴플렉스가 되고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한번 진료 받으시고 뭐 가능하시면 치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치료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완전히 완치는 좀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여러 번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늦게 들어와서 아쉽지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여러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손진아 씨도 시간이 되시면 또 네.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같이.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